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 가장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곁에 없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친정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는 동안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는 단 한 사람도 빈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부조금 봉투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21년을 그렇게 참고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시누이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 식구들이 야자수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화관을 쓰고 칵테일을 들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한 하와이. 힐링 여행 인생은 한 번뿐. 제 친정엄마가 차디찬 땅에 묻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 몰래 제 돈으로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1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무언가가요. 저는 그날 밤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제 휴대폰은 시댁 식구들의 다급한 전화로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1년을 호구처럼 살아온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소 길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실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상호 씨를 만난 건 25 작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이는 그 식당 단골 손님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제게 늘 깍듯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1년 만에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6에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친정엄마 손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가 나무를 다듬으셨어요. 그 거친 손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다. 참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복도 온단다. 시어른들 잘 모시고 내 서방 기죽이지 말고, 알았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엄마처럼 묵묵히 참고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문턱을 넘는 그 첫날부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래 씨는 저를 처음 보던 날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시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에게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친정이 영 변변찮다더니 손목 얇은 거 봐라.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 저는 그때 시집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한 게 무슨 죄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게 제 21년 시집살이의 첫 단추였습니다. 신혼살림은 시댁 근처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찬을 해다 주신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우리 집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시기 시작했죠. 미경아, 살림을 이렇게 해프게 하면 어떡하니? 상우가 벌어다 주는 돈을 알뜰하게 써야 하지. 웃긴 건 말이죠. 그 해픈 살림이라는 게 결국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생활비라며 적지 않은 돈을 가져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으니 저는 자식된 도리라 생각하고 군말 없이 드렸습니다. 그 생활비는 제가 드린 거였으니 돌려달라 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리라고만 여겼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얼 입는지 무얼 먹는지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블라우스를 보시더니 며느리가 분수도 모르고 멋을 부린다고 핀잔을 주셨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보시고는 친정에서 음식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라며 그릇을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차례 음식을 만들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당연하게 먹으며, 그래도 친정이 변변찮은 것 치고는 손은 빠르다는 말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칭찬인 듯 비수를 꽂는 그 말들이 저는 매번 새로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이 집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정작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의 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친구와 동업으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는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반찬 가게였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배운 손맛 하나로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떼다가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딸 수아를 등에 업고 장을 받고 가게 한 구석에 아이를 재워놓고 무말랭이를 묻혔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저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겨울 새벽 손이 곱아 식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벤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반창고만 칭칭 감고 다시 물을 썰었어요. 수아가 열이 펄펄 끓는 밤에도 가게 마감을 하느라 곁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이 이마를 짚으며 혼자 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나가던 그 굽은 등을요. 엄마가 그렇게 저를 키워냈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그 한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반찬 가게가 되었어요. 단골이 줄을 섰고 마트에 납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빌라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남편도 새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이 펴지자 시댁 식구들의 손길이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벌린 건 시누이 정혜숙 씨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지만 늘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2살 터울 위
누나라는 위세를 앞세워 남편 앞에서도 늘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 3, 4년 전이었나요? 어느 날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와 이러더군요. 올케, 우리 애가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올케네는 가게도 잘 되고 하니까 한 2천만 원만 융통해줘. 식구끼리 뭘 그래, 금방 갚을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식구끼리라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갈라지도록 모은 돈인데 하지만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하며 제 눈치를 봤거든요. 결국 저는 2천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요. 다만 그날 저도 모르게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계좌이체 메모란에 시누이 해숙 유학 보증금 빌려줌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두었던 겁니다. 반찬 가게를 하며 단돈 1,000원도 장부에 적어온 습관이 그날만큼은 다른 운명을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 돈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손을 벌렸어요. 차를 바꿔야 한다고, 집 대출 이자가 밀렸다고, 애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미경아, 해숙이 좀 도와줘라. 너는 가게가 잘 되니, 형편이 낫잖니. 형제간에 어려울 때 돕는 게 사람 도리지, 안 그러면 내가 욕먹는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려울 때는 누가 저를 도와주셨냐고. 빚더미에 앉아 갓난아기를 업고 시장 바닥을 헤맬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냐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그 말씀이 늘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참고 살다 보면 복도 온단다. 세월이 흘러 딸 수아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드린 생활비, 그 적지 않은 돈이 매달 시누이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돈으로 시누이 식구들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손주들 용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정작 저와 제 딸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서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생활비 혹시 형님네 도와주시는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되레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뭐? 너 지금 그 돈 따지는 거냐?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한테 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감시를 해? 친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러니까 친정이 변변찮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 또 친정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21년 동안 그 집안에 ATM 노릇을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않겠다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그 무렵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찬밥 먹어가며 일하신 탓이었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줄여가며 엄마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엄마 곁을 지켰고 입맛 없어하는 엄마를 위해 매일 새로운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투병하시는 동안에도 시댁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시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말이 내 시아버지 제삿날인 거 알지? 음식 장만 단단히 해라. 친척들 다 온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친정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제가 병원에 있어야 해서 이번 제사는 형님께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기가 막히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친정엄마? 야, 너는 출가 외인이야. 시집 온 사람이 시댁 제사를 챙겨야 하지. 친정일로 시댁 제사를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친정엄마가 우리 집안 조상보다 중요해? 어이가 없네. 정말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죽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게 시댁 제사보다 못하다니요. 그래도 저는 결국 제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병원과 시댁을 오가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전을 부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밖에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친정엄마는 끝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힘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이제 그만 참고 살아. 너도 좀 너답게 살아라.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생 참고 살라던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그만 참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바로 그 장례식 말입니다. 친정엄마의 빈소를 차리고 저는 시댁에 가장 먼저 부고를 알렸습니다. 남편을 통해서요. 명색이 사돈인데 그래도 와주시겠지. 21년을 모셨는데 설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하느라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건 사위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빈소에는 제 친구들과 가게 단골 손님들 그리고 친정 쪽 친척 몇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들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형님은 안 오신대? 연락은 드린 거야?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하더군요.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누나도 바쁘고 나중에 따로 인사 오신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앞에서 설마 거짓말을 하랴 싶었거든요. 사흘 동안 저는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엄마를 보며 시댁 어른들이 끝내 오지 않은 그 빈자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엄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무심코 시누이 SNS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하와이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록달록한 꽃목걸이를 걸고 환하게 웃고 계셨고 시누이 식구들은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죠. 게시물 날짜를 보니 바로 제 친정엄마의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올린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나온 우리 가족. 하와이 여행 엄마 모시고 호강 한번 시켜드림. 이게 다 든든한 동생네 덕분. 키읔키읔 해시태그 인생은 한 번뿐 해시태그 효도여행. 그리고 그 밑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단 댓글이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효녀라. 이 어미가 이런 호강도 다 하는구나.
자식 농사 잘 지었지. 뭐야 히읗히읗.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든든한 동생네 덕분이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효녀라. 호강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시어머니는 급한 일이 있다며 저에게 1,500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친척 어른 병원비라고 하셨죠. 분명히 갚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또 군말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도 계좌 메모란에 어머니 친척 병원비 빌려드림이라고 적어두었죠. 그런데 그 돈이 바로 이 하와이 여행 경비였던 겁니다. 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려간 그 돈으로 그들은 제 엄마의 장례식을 외면하고 태평양 건너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도화지 위로 지난 21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이 변변찮다며 손목을 훑던 그 눈빛, 제 돈으로 시누이를 챙기며 호통치던 목소리, 친정엄마 임종을 앞두고도 제사 음식을 강요하던 그 모습들이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대신 제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갚아주겠다고. 21년 동안 호구로 살아온 그 세월에 제 손으로 끝을 내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돈을 두 종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드린 돈 매달 생활비라며 가져가신 돈 명절이며 생신이며 챙겨드린 돈. 이건 제가 자식된 도리로 드린 것이니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액수만 따져도 1억이 훌쩍 넘더군요. 2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빌려준 돈, 분명히 갚겠다는 말을 듣고 빌려준 돈들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유학 보증금 2천만 원, 그 뒤로 차값이며 이자며 빌려준 크고 작은 돈들, 그리고 지난달 하와이 경비가 된 시어머니의 1,500만 원, 이것들만 추려도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빌려준 돈이 거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몸에 밴 습관 덕분이었죠. 계좌이체 메모란마다 빌려줌이라고 적어두었고 그때그때 오간 문자와 카톡까지 휴대폰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옳게 이번엔 정말 금방 갚을게. 미경아, 이번만 도와주면 다음 달에 꼭 넣어줄게. 그 약속들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증거가 되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께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빌려준 돈이네요. 계좌이체 메모에 빌려줌이라고 적혀 있고 갚겠다는 문자랑 카톡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된 건 시효 문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안에 빌려주신 것들, 특히 2,500만 원이랑 2천만 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들인 생활비를 돌려받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요. 다만 갚겠다고 해놓고 떼먹은 돈, 그것도 제 친정 엄마 장례식을 외면하며 흥청망청 쓴 그 돈만큼은 단 한 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 들어보니 가게며 아파트며 다 사장님 명의의 사장님이 직접 일구신 재산이던데요. 혹시 이 결혼 계속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정상호 21년을 함께 산 사람 못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는 사람, 어머니와 누나 앞에서 늘 제 눈치만 보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 뒤에 이혼도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 서류를 천천히 준비해 보자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SNS 사진들을 출력한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장례식 때 당신 어머니랑 누나가 하와이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그게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나가 우겨서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부고 받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전했어? 솔직하게 말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어머니가 사돈 장례식 굳이 갈 거 있냐고. 며느리 친정일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그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 한 조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제 친정 엄마의 부고를 받고도 알아서 하시라며 넘겨버린 겁니다. 제 곁에서 함께 슬퍼하기는커녕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출력해둔 종이 한 장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보낼 내용 증명의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당신 어머니랑 누나가 갚겠다고 하고 빌려간 돈 1,500만 원이랑 2천만 원 그리고 그 뒤로 떼먹은 돈들 법대로 받아낼 거야. 받을 수 있는 건 한 푼도 안 남기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식구끼리 무슨 소송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단호하게요. 식구? 우리 엄마 장례식도 안 온 사람들이 무슨 식구야? 그리고 제정신이냐고? 응, 나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 차렸어.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여보, 이혼 얘기도 곧 다시 하게 될 거야. 마음에 준비해도.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저는 21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하와이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변호사를 통해 보낸 내용 증명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제 휴대폰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야, 김미경, 너 미쳤니? 시어미한테 무슨 내용 증명을 보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드린 돈을 도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천하의 후레자식 같으니.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호통에 또 주눅이 들어 죄송해요, 어머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매달 드린 생활비를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마음으로 드린 거고 한 푼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받겠다는 건 어머니가 친척 병원비라며 갚겠다고 빌려가신 1,500만 원이에요. 계좌 메모에 제가 다 적어놨고 갚겠다고 하신 것도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그 1,500만 원 친척 병원비가 아니라 하와이 여행 경비로 쓰셨더라고요. 형님, SNS에 다 올라와 있던데. 제 친정엄마 장례식 날에요. 어머니가 직접 댓글까지 다셨죠. 며느리가 효녀라 이런 호강을 한다고. 그 호강 제 돈으로 하신 거 맞죠? 그 비용 청구서 곧 정식으로 받아보실 거예요. 끊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호통에 단 한 마디도 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떴어요. 처음엔 화를 내다가 안 되니까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옳게 하니, 미경아, 우리가 좀 잘못했어. 근데 소송은 좀 너무하잖아. 그 2천만 원? 그거 그냥 식구끼리 도와준 거 아니었어? 그걸 이제 와서 받겠다고? 너 그러다 천벌받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님, 천벌이요? 천벌은 제 친정엄마 장례식 외면하고 하와이에서 칵테일 드신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식구끼리 도와준 거라고 하셨죠? 형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금방 갚을게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하셨죠. 그 카톡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21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식구처럼 대해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빚더미에 앉아 갓난쟁이 없고 시장 바닥 헤맬 때 형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땐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제 형편 펴지니까 그렇게 손을 벌리셨잖아요. 2천만 원 곧 갚을게라고 보내신 카톡이랑 계좌 내역 변호사님이 증거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정에서 뵙죠. 형님,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하나하나 받아냈습니다. 협박하는 전화, 사정하는 전화, 욕설을 퍼붓는 전화, 하루 종일 휴대폰이 울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소송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21년간 몸에 밴 습관으로 남겨둔 그 꼼꼼한 기록들 덕분이었죠. 계좌이체 메모, 문자, 카톡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네 만에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그 자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21년 동안 들어간 돈을 전부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매달 드린 생활비는 애초에 제가 돌려받겠다 한 적도 없고 너무 오래전에 빌려준 자잘한 돈들은 시효가 지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하와이 여행 경비가 된 시어머니의 1,500만 원, 그리고 시누이의 2천만 원. 그들이 가장 아파할, 가장 부끄러워할 바로 그 돈들이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만만한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이혼 절차도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와 아파트. 그동안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갈라지도록 일군 재산 변호사님은 이 재산의 형성에 제 기여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고, 저는 그 대부분을 제 몫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어머니랑 누나랑 인연을 끊겠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인연은 진작 끊었어야 하지.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근데 당신은 그때도 어머니 편이었잖아. 부고를 받고도 알아서 하시라고 넘겼잖아.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1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끊어낼 수 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참아야 하지, 식구인데 좋게 좋게 넘어가야 하지. 그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저는 21년을 호구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제 자존감을, 제 친정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 두 글자에 짓밟혔습니다. 진짜 가족은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친정엄마의 빈소를 외면하고 태평양 건너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이용하기 위해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소송이 끝나고 얼마 후 저는 딸 수아와 함께 친정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양지바른 그곳에서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그만 참고 살기로 했어. 엄마가 마지막에 그랬잖아. 나답게 살라고. 나 이제야 그렇게 살아보려고. 늦었지만 엄마 딸 잘 살게 지켜봐줘. 엄마. 그러자 옆에 있던 딸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막 대학 새내기가 된 19살 우리 딸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진작 이러지 그랬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이야. 19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묵은 한이 풀리는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여전히 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죽도록 일하지는 않아요. 직원도 2명 두었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쉽니다. 그 쉬는 날이면 딸 수아와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요. 작년에는 딸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저는 문득 그들이 하와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제 곁에는 진짜 제 편인 딸이 있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호구도 아니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시댁 식구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부쩍 늙으셨다고 하고 시누이네는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으며 견디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21년의 세월을 바쳐 배운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내 사람을 지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라는 것을요. 친정엄마는 평생을 참고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제게 이제 그만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당신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부디 호구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모질었을까요? 아니면 진작 그랬어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묻어둔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의 사연에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사연 우체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부디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